지금 우리가 그 보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 잘 알겠지만은 요런 그 평면입니다. 구조 평면. 여기 슬래브고요. 그 다음에 빔, 가다고 칼럼이 되겠죠. 요게 이제 단면으로 자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데, 만약에 B1 같은 경우, 빔 같은 경우는 여기 저 양 단부에 주로 보에 단부가 지지가 되는 것이고, 가다 같은 경우는 이 칼럼의 지지가 되게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죠? 물론 빔 하나, 한쪽 단부에는 그 가다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단부는 기둥에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슬래브 자체가 요 가다 빔 가다로 이렇게 나눠져서 요렇게 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방향이, 모멘트의 주 방향이 이 방향이 될 거라는 거죠. 단면에서도 보시게 되면 가다 같은 경우는 단부의 기둥에서 모멘트를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단부의 네거티브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죠. 연속 부재가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치 빔 같은 경우는 가다에는 모멘트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접합이 핀 접합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안쪽은 연속이기 때문에 모멘트가 네거티브 모멘트가 쭉 당겨져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는 제가 스팬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부에서 내려 누르는 등분포 연직 하중, 중력 하중에 대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멘 다이그램이고요. 빔에 대한 빨간 레드 라인이 모멘 다이그램이고 가다에 대한 모멘 다이그램 될 거고요. 나중에 알겠지만 등분포 하중일 때 전단력 분포는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단력 분포가 될 거란 말이죠. 제가 별도로 그랬지만 사실은 이 전단력과 모멘트는 같이 걸리는 겁니다. 모멘트하고 전단력은 같이 걸릴 거라고. 그러니까 동시에 걸린다는 얘기죠. 지금은 따로 떼어서 모멘트에 대한 저쪽 화면 안 켜졌는데 모멘트에 대한 힘 설계를 하고 있고 요 다음이 이제 전단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실은 같이 걸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동시에 아마 여러분들 설계를 할 때는 이 모멘트에 대해서 주 인장 철근을 설계하면 되고 전단력에 대해서 전단 보강근을 설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빔 부재의 단부에는 모멘트가 거의 걸리지 않고요. 중앙부에는 아래쪽이, 요 단부에는 위쪽이, 상부가 인장이 되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아마 요 단면을 자르게 되면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그냥 그 구형부로 본다 그러면 아래쪽 인장이니까 주철근이 여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단부를 자르게 되면 상부가 인장이 되니까 주인장 철근이 여기에 걸릴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부근이 내 통상적으로 X표로 하면 압축 철근이 여기에 걸릴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압축과 인장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마찬가지. 이쪽 단부는 요 단부를 보면 상부가 인장이 걸리는 거죠. 단부가 압축이 걸릴 거고요. 중앙부는 여기랑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쪽 단부는 여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엔드 부분인데 레프트 핸드 부분이고 이거는 엔드 부분에 예를 들면 라이트 핸드 부분이 된다. 이거 중앙부 미드 스팬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멘트의 분포에 따라서 여러분들 달라질 거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단 보강근이 예를 들면 이렇게 배근이 될 거라는 거죠. 되게 전단 보강근이 이렇게 배근이 될 거예요. 이 전단 보강근은 이 전단력에 따라서 단부는 굉장히 전단력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전단 보강근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고 전단 보강근을 많이 넣는다는 것은 전단 보강근의 간격을 촘촘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부에는 이 전단 보강근을 촘촘히 하고요. 중앙부는 뭐 하고 이렇게 촘촘히 나중에 요 보강근의 간격이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이 컨셉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모멘트하고 전단력은 동시에 거의 걸리니까 나중에 설계를 하려면 휘 모멘트와 전단력에 대해서
같이 설계를 해야 된다. 지금은 따로따로 여러분들한테 인장제, 휨에 대한 설계만 하고 있는데 사실 휨압축, 휨인장에 대한 주인장 철근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단에 대한 전단에 대한 얘기도 같이 얘기돼야 될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고요. 지금 내가 만약 여기 지금 하중의 분포는 이렇게 대개는 이렇게 하중이 약 45도 각도로 해서 요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 요 하중이 요 빔에 걸린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면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이런 하중이 걸린다는 겁니다. 바닥 하중이 이렇게 걸릴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은 대략 요 면적이 같게 이렇게 등분포로 나눠서 치환해서 설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 하중이 요 걸리는 요 슬래브 하중이 요 걸리는 것이 대개 45도 같으면 요게 2분의 1, 요게 2분의 1 되는 거니까, 그지? 슬래브에. 그래서 슬래브 중심간 거리라 하면 요 보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스팬의 반, 여기서부터 요 스팬의 반, 요까지를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라고 정의합니다. 만약에 가다 같으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되겠죠.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는. 결국 요 스팬의 반이 되겠지. 나중에 슬래브 중심간 거리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고요. 보의 경간 또는 보의 스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가 설계하고자 하는 요 빔의 스팬을 얘기하니까 L을 얘기하는 거다. 그지? 만약에 요 빔도 마찬가지로 스팬이 L이면 요것도 L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요 볼을 설계한다 그랬으면 요게 뭐 L1이면 요게 L1이 될 거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보의 경간이면 자기가 설계하고자 하는 해당 보의 스팬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단면을 자르게 되면, 요 보의 단면을 자르게 되면, 요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요렇게. 위에는 슬래브가 있고요. 밑에는 요 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요 단면을 자르게 되면 이쪽에는 없으니까 여기는 없는 슬래브가 있고, 여기에 보가 있고, 안쪽으로 슬래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T형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요거를 반 T형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뭐 다시 또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뭐 이렇게 자꾸 자료를 올리면 그게 자꾸 스트릭트하게 여러분들이 무뎌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요 포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빔에서 요 단부를 보게 되면 여기거든. 상부가 인장이 되는 거였다. 그지? 지금 여기는 모멘트 없지만 만약에 요 보에 벌써 본다 그러면 요 단부에 상부가 인장이 됐다는 거예요. 상부가 인장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요 슬래브 부분이 인장이 된다는 거지. 물론 중립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자스트 있을 수도 있고, 요 안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 중립축이. 그럼 뭐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하여튼 이까지가 인장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지? 아래쪽이 뭐가? 압축이 걸리는 거지. 이해돼?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인장이 걸리면 T형보 형태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 콘크리트는 우리가 니글렉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은 이 슬래브가 같이 보의 강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부를 보게 되면 중앙부는 아래쪽에 인장이 걸리는 거거든. 잘 봐. 아래쪽에 인장이 걸린다면 사실은 윙이 이렇게 있는 거고, 슬래브가. 그러면 뭐 이것도 지우고요. 인장 철근이 아래쪽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중립축이 뭐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압축척 요 부분이 콘크리트가 압축척이 된다는 거죠. 압축척이 된다는 것은 콘크리트의 장점을 우리가 살릴 수 있으니까 이 슬래브는 요 보의 날개로서 같이 보의 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에디션 된다는 거죠. 이쪽 단부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부가 인장이 되는 거니까 역시 T형보를 하더라도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로 설계하면 되노? 구형보로 설계하면 돼. 장방향보로 설계하면 된다는 거죠. 윙이 있다 하더라도 날개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압축을 받음으로써 콘크리트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요 보의 그 강성에 도움이 되면 그때 T형보로 설계하면 된다. 나머지는 장방향보로 설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양 단부는 이렇게 연속이구나 또는 저 단부에서 이 네거티브 모멘트를 끌어당기면 상부가 인장이 생기면 그때는 T형보가 슬래브가 있다 하더라도 장방향보로 보고 설계하는 것이고 요 중앙부는 아래쪽 인장이기 때문에 상부에 슬래브는 압축이 걸려서 T형보로 설계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슬래브하고 요 보하고 슬래브는 동시 타설을 하거든요. 실제 시공을 할 때 같이 타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화 된다는 거죠. 일체화 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슬래브와 요 밑에 있는 요 보가 같이 타설하기 때문에 나중에 경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같이 거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슬래브가 유효하게 그 보에 해당 보에 강성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것이 만약에 B 같으면 이펙티브, 그러니까 유효폭의 개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한히 크게 전체가 강성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거리만큼만 해당되는 거리만큼만 보의 밴딩 그러니까 쉼에 같이 거동해 준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가 있는 경우하고 요 날개가 있으면 요 날개만큼이 더 어떻게 돼? 쉼 강도의 내력에 에디션 되는 겁니다.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죠. 쉼 내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쉼 내력이 커지는 요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이제 보의 이펙티브니스 위더스를 그러니까 이펙티브 위더스를 결정하는 유효폭을 결정하는 팩터가 될 것입니다. 그 유효폭을 결정하는 팩터는 내가 지금 여기 세 개를 이렇게 미리 적었는데 요 세 가지는 슬래브 중심간 거리, 보의 경관, 그 다음에 요 보의 슬래브의 두께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유효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보의 유효폭은 T형보나 반T형보의 유효폭은 그거의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만큼 강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 사각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보다는 얘가 더 있는 것만큼의 강성이 커진다는 거죠. 쉼 강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쉼 내력이 커지는 거고 MN 값이 커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조 평면과 그 다음에 이 단면에서 쉼하고 전단이 어떻게 걸리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같이 넣어놓고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요 모멘트에 대해서 우리 부재 하나하나에 대한 모멘트 값이 m이 얼마일 때 부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복근 장방향보의 해석 지난번에 했던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요. 중요하게 얘기했던 T형보에 대한 해석과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그 레포트를 여러분들이 썼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뭐가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조금 뭐가 고민거리더라 여기 풀 때 별로 고민거리가 없더나.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답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서를 한번 쭉 봐야 되는데 뭐 C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도 C1, C-하고 T, C 요걸 결정할 수가 있죠. 여기 아마 첫 번째 고민들이 얘가 인장적 또는 압축적 철근이 항복했습니까?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어슈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고민거리일 거고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압축이든 인장이든 철근이 항복했다 이렇게 가정하고 나중에 더블 체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휨제를 설계할 때 철근의 선항복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선항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n이 예를 들어서 ASFI 갈로 T-2분의 A다
그러면 그때 FI 값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FI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인장철근이 항복을 하였다 이렇게 그 가정을 하기 때문에 FI가 들어가는 거죠. FS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원래는 평행방정식을 세우게 될 것이고요. 인장측과 압축측, 인장측의 합력을 같이 놓고 풀게 되면 A 값을 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AS 다시 또는 AS를 항복했다고 그랬으니까 압축 철근이 항복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압축측의 변행률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하고자 하는 철근의 항복 변행률하고 어느 것이 더 크냐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AS도 항복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대 철근량과 최소 철근량에 대한 것도 항상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그 변행률이 가지고 검토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공칭 강도라는 것은 C와 C-에 대해서 또는 T 값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죠. T 값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변화 구간 단면에서는 공칭 강도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강도 감소 계수 파이 값을 결정해야 되고요. 그 파이 값이 제일 큰 값이 0.85고 그 사이는 직선 보관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아마 변행률 가지고 변화 구간 단면이 나오기 때문에 400메가파스칼 하는 경우에 한 0.786으로 강도 감소 계수가 좀 떨어질 겁니다. 이 값을 계산해서 파이 n면을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계 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예제를 다시 돌아가지 않겠지만 그 AS가 뭐 4,900 얼마 정도 되고요. AS-가 1,500 정도니까 요거에 한 30% 정도 이렇게 철근량을 넣은 거죠. 압축 철근량을. 그 다음에 압축 철근량을 넣지 않는 그러니까 당근보로 했을 때의 중립축의 거리와 저항 모멘트, 공칭 모멘트를 대략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압축 철근을 대략 31% 정도 더 넣었는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드린 예제에서 모멘트의 정대분은 얼마 정도 하냐면 12%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 철근을 인장 철근의 30% 정도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멘트 정대분은 한 10% 정도니까 모멘트 그러니까 내력의 힘 내력에 대한 어떤 정대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 값에 의해서 단면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압축 철근을 넣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힘 강도의 증가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뭐 푸는 거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또 훈련이 되면 금방 풀겠지만 실제 그 부재의 설계에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거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30%를 넣었을 때 이게 한 30% 같이 정대해 주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지? 왜냐하면 D-가 압축 연단에서부터 이 거리기 때문에 그 차이가 결국은 힘 내력을 증가시키는데 한계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균형 철근비는 뭐 이제 지난번에 당근 장방향보의 경우하고 같이 고민하면 될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균형 변행률 상태 다시 말하면 압축 철근이 항복하는 경우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T 그 다음에 C-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죠. 물론 이때 0.85F식이 뒤에 두 번째 텀은 거의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텀에 비해서 작은 값이기 때문에 C- 값은 그냥 AS-FI로 근사값으로 여러분들 봐도 좋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요 C하고 C-를 평행방정식으로 해서 압축력과 인장력의 압축력의 합과 인장력은 같은 값이다 라고 놓고서 물론 여기에는 이 텀이 빠진 겁니다. 정밀한 어떤 해를 구할 때는 이 텀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텀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AS-FI는 0.85F식 AB, AS-FI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비 그러니까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 철근비의 개념은
BD분의 AS이기 때문에 AS는 로 B에다가 BD가 될 거예요. 인장철근에 대한 거. 압축철근은 뭐 로 다시의 BD라고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S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요. 여기에 있는 AS 다시에 여기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유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금방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 B를 결정을 하면 0.85 베타1 철근 콘크리트 F5분의 FCK D분의 C 플러스 로 다시 이렇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철근 B에 그러니까 압축 철근이 있는 복근보의 균형 철근 B를 정리하면 이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요 C하고 D는 지난 당근 장방향보의 개념과 같이 요 삼각형의 담문꼴을 가지고 요 C하고 요 D라는 것은 얘하고 이 값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로 B 다시는 0.85 베타1 F 어쩌고 해서 요 C분의 D를 여기 있는 요 값 대신에 요걸 대치해서 집어넣게 되면 요 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지? 이 식은 많이 봤네. 요 앞에 있는 식은 많이 본 식이다. 그지? 저게 당근 장방향보의 그래 균형철근 B였다. 그지? 0.85 베타 F5분의 FCK 600 플러스 F5분의 600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철근 콘크리트에서 뭐 기억할 거라는 거죠. 뭐 이 식을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뭐 고도의 수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삼각형 닮은꼴 해서 그대로 수식을 집어넣고 푼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근보의 균형철근 B의 개념은 당근보의 균형철근 B 로 B에다가 복근, 그러니까 압축적 철근 B의 개념이 더해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 철근이 배근되어 있는 복근보의 복근 장방향보의 균형철근 B 로 B는 당근 장방향보의 균형철근 B 로 B에다가 압축철근 B 로 다시라는 것은 앞에서 뭐였죠? BD분의 AS 다시입니다. 그지? 단면분의 압축철근 양이죠. BD분의 AS 다시입니다. 요 식이다 하는 얘기죠. 물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요 식은 기억하면 좋겠죠. 복근보의 균형철근 B는 당근보의 균형철근 B에다가 복근 B를 압축철근 B를 복근비가 압축철근 B를 더하면 그것이 복근보의 균형철근 B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고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진행되면 이해하겠지만 당근보의 최소 허용 변형률을 사용해서 최대 인장 철근 단면적을 산정한다 하는 개념을 조금 자 기억하시죠? 로 B 압축철근이 들어가 있는 복근보 단면의 균형철근 B 로 B는 당근보의 단면에 균형철근 B 로 B에다가 복근 압축철근 B를 더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뭐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에 잘 레퍼런스 북에 잘 있으니까 이 조금 전에 최소 허용 변형률이라는 개념을 몇 번 여러분들 사실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조금 지나쳐 왔는데 이 최소 허용 변형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최대 인장 철근 단면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최소 허용 변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휨제에서 휨 인장을 받는 부재의 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연성이라 하는 것은 그 부재가 파괴에 이르는 동안에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능력을 우리가 연성이라는 것이고 변형 능력인데요. 그것이 확보가 돼줘야 극한 상태의 파괴에 도달할 때 워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변형을 하면서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 연성은 어찌 보면 내력, 강도, 설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비해서 연성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휨제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소 허용 변행률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뒤에 슬라이드를 먼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는 책에서 제가 레퍼런스에서 그냥 스캐닝 한 거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요. 가로축이 요 변행률입니다. 인장 철근의 변행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세로축은 그 항복 강도, 그러니까 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응력과 변행의 어떤 상관관계에서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변행률이 적어도 항복 변행률, 이 항복 변행률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극한 콘크리트의 압축 변행률이 0.3%, 0.003에 도달할 때 인장철근 변행률이 항복 변행률 입실 Y에 동시에 하면 그건 우리가 평행 상태, 균형 상태의 개념이니까 입실 Y에 도달한다는 개념은 균형 변행률 상태의 개념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요 철근이 주인장 철근의 순인장 철근의 변행이 이거보다 이제 커지게 돼서요. 커지게 되면 그때는 철근이 항복에 도달하는 거니까 철근의 응력은 항복 강도와 같아지는 것일 겁니다. 요 균형 변행률 이전의 상태는 철근이 탄성적 구배를 갖기 때문에 FS는 탄성계수에다가 그때의 변행률을 곱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요 이전은 주로 철근의 변행률이 항복 변행률보다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앞 슬라이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변행률이 작게 생기는 거니까 압축집에 담면 된다는 거죠. 인장측의 순인장 철근의 변행률이 항복 변행률보다 작게 생기는 거니까 콘크리트의 앞괴 쪽에 의해서 파괴가 선행될 수가 있어서 이때는 압축 지배 단면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보다 커지죠. 커지게 되면 우리가 바이리니어 커브로 봤기 때문에 탄성 구배에서 소성력으로 쭉 가게 되고요. 이때의 철근의 응력은 항복 강도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지? 문제는 이때의 변행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의 변행률이 여기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실 Y는 넘어섰지만 그 직후에 그냥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파괴가 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건 우리가 말하는 연성적 확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이 쭉 이렇게 지속되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요. 그렇게 지속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철근의 인장 변행률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0.4%에 해당되는 거, 0.4% 또는 400메가파스칼인 경우에 대략 보면 입실론 Y의 2배 정도, 0.00이니까요. 0.004는 2배 정도 되는 거죠. 이 0.4%에 해당되는 요 변행률을 우리는 최소 허용 변행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적어도 이 0.4%를 경험해 줘야 휨무제의 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0.5% 이제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0.5% 대개 2.5 입실론 Y의 2.5배를 넘어서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인장지배 단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장지배 단면은 변행률이 이것 이상이 되게 되면 압축보다는 인장에 의해서 변행률이 쭉 크게 발생되는 거니까 인장지배 단면이고요. 0.4%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최소 허용 변행률이라 하니까 그 이상이 우리 확보돼 주면 연성적 거동을 우리가 연성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는 우리가 분명히 변화 구간 단면이죠. 변화 구간 단면이니까 강도 감소 계수도 거기에 따라서 직선 보관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0.4% 이상이 최소 허용 변행률이고, 이걸 다시 피드백해서 보면 이때 이제 최소 허용 변행률, 그러니까 순인장 변행률이 최소 허용 변행률 이상이 되도록 하면 휨제의 연성 확보가 되는 것인데, 최소 허용 변행률은 400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는 0.4%, 0.004가 되는 것이고, 그걸 초과하게 되면 2배의 입실론 Y로 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 기준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일 때는
0.004 이건 2배의 입실 y의 개념이죠. 그걸 넘어서면 2배의 입실. 왜냐 항복 변형률이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나치게 크게 하지 말고 2배의 입실 y로 하라 이런 제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철근, 복근보 단면에 압축철근이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느냐, 우리 두 가지인데, 항복한다 그러면 항복하는 조건이 뭐냐 해서, 여기서 항복 놓고서 풀게 되면, 이러한 철근비가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도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에 내가 균형철근비의 개념 풀듯이 같이 풀면, 요 개념이 하나 나올 거라는 거죠. 압축철근이 항복을 놓고서 입실 y 놓고서 풀면 로우 s라는 것이 이러한 식으로 하나 식이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로우 s 미니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장철근이 압축철근이 항복하기 위한 인장철근의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소 허용 변형률하고도 일견 근접되어 있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철근비가 지금 여기서 결정된 로우에서 미니멈보다 작으면 이하이면 인장철근은 항복하되 압축철근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 철근비가 로우에서 미니멈보다 크고요. 로우 맥스 그러니까 최대 철근비보다 작은 사이에 있으면 압축철근하고 인장철근이 동시에 항복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압축철근을 항복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요 값보다는 크게 만들어 버리면 철근비를 요 값보다 크게 만들어 버리면 압축철근은 항복하게 된다는 얘기죠. 요때 로우라는 것은 인장철근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장철근을 적절히 제어하면 압축철근을 항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항복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값부터 작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압축철근은 여전히 아직 항복하지 않은 탄성 상태에 있게 만드는 것이고 로우 미니멈보다 로우 맥시멈 사이에 있게 되면 압축철근 대체적으로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계를 할 때 인장철근과 압축철근이 항복하도록 가정했으니까 그 항복하도록 한 그 가정사항이 맞느냐 하는 것은 철근비 또는 철근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철근의 변형률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잘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금방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제 금방 익숙하게 제가 가능하면 반복 많이 하는데 코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네 가지였다 그랬죠. 코드에서 제한하고 코드가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코드가 리미테이션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개념 때문에 주는 것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분명히 스트렝스 디자인입니다. 지금은 휨제이기 때문에 MN 값, 그러니까 휨 내력이죠. 공칭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공칭 휨 강도. 그러니까 그것은 강도의 개념이었다. 강도는 얘기했지만 오버로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수하중이다. 그지? 개수하중 상태에서의 안전, 세이프티를 확보하는 것이 스트렝스의 개념이었거든. 그러니까 파이 MN이 MU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내가 이 챕터 끝나면 전단으로 쉬프트 할 텐데 전단에는 파이 VN이 VU보다 크다라고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조금 전에 연성 파괴를 유도하자고 그랬거든요. 치성 파괴를 방지하자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휨제에서 압축철근을 넣으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압축철근이 항복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로우 S 미니멈보다는 로우 값이 크도록 이렇게 제어해주면 여러분들이 설계해주면 압축철근은 항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충분히 철근이 탄성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소성 상태로 변형할 수 있고 그래야 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연성 파괴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은 철근비 가지고 변형률 가지고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서비스빌리티하고 뭐 아직 그 디테일에 대한 얘기는 오늘 조금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나중에 아마 별도로 조금 시간 될 때 진동 부분은 뭐 올라도 처지마 균열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최대 철근비, 로우는 로우 미니멈, 로우 맥시멈 사이라 그랬거든. 최대 철근비를 지금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 설명했습니다. 리뷰하는 것이죠. 최대 철근비 때, 예, 그때 최소 허용 변형률이라는 개념을 그때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적절한 영성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도록 요거를 정해주어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소 허용 변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결국 강도 감소 계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압축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허용 변형률은 400메가파스칼보다 작을 때, 클 때 각각 0.4%, 한국 변형률 2배. 예, 그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케이. 자, 여기 미니멈 AS고요. 여기 맥시멈 AS거든요. 요 사이에 철근비가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개 0.85 값이 맥시멈 값이고요. 요게 0.5%거든. 잘 봐. 요 0.5를 지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인장지배 단면이라 그랬고요. 그지? 그 다음에 0.4 요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 허용 변형률의 개념이라 그랬고요. 그지? 그래서 대개 요 때 보면 요 정도에 보게 되면 강도 감소 계수가 한 0.78쯤 됩니다. 400메가파스칼 때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0.78 정도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해도 되겠죠? 충분히 이해하죠? 요 세 개 그래프 중요합니다. 여기, 그죠? 입실은 Y에 대한 거, 0.5%, 0.4% 이게, 우리 최소 허용 변형률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미니멈, 맥시멈의 강도 감소 계수. 결국 아까 연성설계의 개념은 0.4%라는 걸 했지만, 강도 감소 계수하고 디펜던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사이에는 직선 보관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나면 여기 대개 빔 거동을 하는 것이다. 그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세 그래프만 잘 이해하는 것도 힘제 설계에서는 한 60% 이해하는 겁니다. 자, 정리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이제 한번 쭉 눈으로 보시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 벌써 10번째 얘기했어. 이 정리하면 하고 나온 게 10번쯤 얘기했다고요. 예, 강도 감소 계수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순인장 변형률에 따라서 압축 지배 단면이라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요거 한 개. 인장 지배 단면의 정의가 뭡니까? 여기가 이상. 그때의 강도 감소 계수는 0.65, 0.7, 0.85. 요 얘기는 압축제 설계 때 다시 좀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장지배 변형률 한계 0.5%. 요렇게 되겠죠. 변환 구간은 요 강도 감소 계수를 0.85에서 예를 들면 65, 0.7 사이에 직선 보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익숙해져야 돼, 이제 이게. 아직도 저게 무슨 얘기야? 이러면 곤란하죠. 이것은 사실 디테일은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얘기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으니까요. 우선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죠. 우리 철근에서 이렇게 구부린단 말이죠.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135도 우리가 후크라고 그러는데 이때 요 R 값은 요 내면의 요 반지름, 요 구부리는 요 R은 각 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철근의 직경이 크면 요 R 값이 커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건축에서 많이 쓰는 것이 D10에서 D25 정도라고 그랬죠. 넘버 3에서 넘버 8까지를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그때의 요 R 값은 그 각각의 철근 직경의 3배 정도 이렇게 라운드를 돌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철근의 그룹이 직경이 커지면 한 단계씩 직경이 dB가 더 플러스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걸 철근 안 굽혀봤지만 저희들 때는 많이 실제 굽혀봤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굽혀야 되느냐? 이게 라운드가 제대로 나오냐? 만약에 이게 잘못되게 되면 여기가 크랙이 생기거든요. 이쪽이 인장이 생기는 거, 이게 압축이 생기는 거거든. 이게 아주 헤어 크랙이 생긴다고요. 철근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강도가 되면 그게 훨씬 더 브리틀해지고요.
저강도일 때는 조금 닥타일해지거든요.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스트럽이나 띠철근에서 많이 쓰거나 주철근도 이렇게 벤트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필요한 R 값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35도 여기서 시작 꺾어지면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요 철근 직경의 6배 정도는 충분히 안쪽으로 집어넣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속에 집어넣어 줘라. 만약에 그게 충분히 안 들어가면 일반적인 정적인 하중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반복 하중이 생기게 되면 이게 풀린다는 겁니다. 이게 힘을 압축 인장을 받으면. 그래도 깊숙이 들어가면 압축 인장을 받아도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되게 철근 직경의 6배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보시고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철근의 순 간격을 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보의 폭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 보의 철근 개수가 무한히 여러분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 충분히 굵은 골재들이 들어와서 잘 타설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곰보가 생겨가지고 내력을 확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값 중에서 큰 것보다는 크게 간격은 순 간격은 유지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5mm. 25mm라면 우리가 현장에서 주로 많이 쓰는 굵은 골재 직경이 25mm짜리를 많이 씁니다. 물론 실험실에서는 15mm, 10mm짜리를 우리가 시험체를 스케일 다운해서 하기 때문에 작은 걸 쓰지만 통상은 25mm 그 직경을 갖고 있는 굵은 골재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철근 지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간격은 적어도 25mm의 철근 지름이 이상이 되어야 굵은 골재가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최외단 철근, 제일 바깥의 철근과 이 콘크리트 면의 수직 거리를 피복 거리라고, 피복 두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거리도 있고 뭐 이런 거리도 있겠지만 피복 두께라는 것은 최단거리를 얘기합니다. 요 최단거리가 피복 두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 피복 두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 이상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듀라빌리티에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균열이 나거나 했을 때 물이 들어가서 이 철근을 부식을 시키고요. 얘가 사가집니다. 삭는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피복을 확보해줘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안가에 있는 것하고 그냥 이 도심에 그런 어떤 염분의 이런 영향을 적게 받는 도심에 있는 거하고 피복 두께가 어느 쪽이 클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해안가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흙에 접하지 않는 물의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강도설계법에서는 저 피복 두께를 40mm는 확보시켜줘라 하는 거거든요. 4cm. 그러면 흙에 접하거나 해안가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피복 두께가 두꺼워질 거라는 거죠. 60mm, 70mm, 80mm, 그러니까 2배 이렇게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해서 그 외부에서 침투하는 어떤 염분의 영향이나 물의 영향을 죽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개념이라는 거죠.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현장이 많이 가니까 기왕 얘기 나와서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철근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여기서부터 인장철근의 센터에서부터 압축 연단까지의 거리를 이 이펙티브 뎁스 소문자 D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커야 모멘트 내력이 커지는 거죠. AS, FI, D-2분의 A거든. 그러니까 D 값이, 소문자 D잖아. D 값이 커야 MN 값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요게 1단 100원이고요. 잘 봐. 요게 1단 100원이고 요게 2단 100원이야. 야, 시간이 많이 걸리네. 리뷰하는 게. 시험 보러 가. 요 잘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멘트하고 전단 역도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요거 이제 스트럽입니다. 철근이 이렇게, 뭐,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일단 100원이야. 그 위에 또 8대가 필요해서, 요렇게 하게 되면, 요게 2단 100원이거든요.
또 올라가면 3단 배관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1단, 2단, 3단, 4단, n단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8대가 필요한 걸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개는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간격을 줄일 수가 좀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한 철근을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똑같이 배관되는 거란 말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다 요렇게 철근을 묶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개 8개 중에서 요 4개를 2개로 이음을 한다. 요거 2개를 이음이니까 이럴 때는 반수 이음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반만 이음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요, 1단 배관이 제일 좋지요. 그죠? 그래야 D값이 커지는 거고, 만약에 2단 배관이 이렇게 되게 되면 D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는 D값이 여기였는데, 그지?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이 줄어들면 공칭 모멘트는 줄어드는 거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1단으로 일렬로 배관해 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일렬로 배관하려 그러면 요 보의 폭이 충분히 넓으면 된다는 거지. 넓으면 쫙 배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면적이 커지고요. 그러니까 적절히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일렬로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열 배관인 경우는 중립축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철근을 하나는 D25mm 썼다가 갑자기 D10mm를 썼다가 주철근을 이렇게 하지 말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 철근 내 직경이 유사한 걸로 조정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론적인 절대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거 19mm 썼다가 22mm 썼다가 25mm 썼다가 이렇게 이거 왜냐면 우리 계산하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게 정확한 값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 절대 현장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현장에서 그거 못한다. 그 다음에 철근의 간격, 나중에 슬랩의 간격도 D10 또는 D13 교번으로 번갈아서 12.32cm로 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계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뭐 밤길 위험하죠. 집에 제대로 못 가. 그러니까 정수를 잘라주라는 거죠. 되게 가능하면 10cm 간격, 15cm 간격, 뭐 꼭 제가 하면 12.5cm 간격. 왜냐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놓고 12.23cm 이렇게 안 합니다. 10대가 쫙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10cm 간격에 1m 10대가 필요하다면 10대를 딱 놓고 발로 쫙 찬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 10등분으로 가.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10cm야. 여러분들은 10cm를 그렇게 줄 잘 놓고 뭐 이렇게 분필로 막 해가지고 이거 안 해. 그거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고요. 딱 10cm 10개가 10가닥이 필요하다. 그러면 10개 딱 가져와서 발로 딱 차면 저기서 정확하게 10cm 탁 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10.23cm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럼 그날 밤에 뭐 하여튼 뭐 에이멘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산적으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론적인 MN 값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MN 값이 나중에 닥틸리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철근량을 조금 정대시키고요. 그 간격을 가능하면 정수로 맞춰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의 초보자들은 계산된 값을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MN 값. 그런데 이게 뭐 12.5톤 메타가 나왔다. 그런데 이거를 나는 15톤 메타로 보고 나중에 12톤 메타로 보고 나중에 좀 더 철근량을 정대시키겠습니다. 이러면 물론 나는 여러분들 틀리니까 F고요. 그렇지. 여러분들한테는 F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레포트 갔고요. 시간이 많이 쫓깁니다, 지금. 1시간이 가버렸어. 오늘이 목요일이죠.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8주째라서. 예.
전단까지 쫙 끝내서 전단까지 시험 보려고 그랬더니 좀 쉽지 않겠네요. 여하튼 뭐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T형보에 대해 잠깐 얘기. T형보는 장방향보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은 뭐 많이 내가 얘기할 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저 칠판에다가 메모한 것처럼 저 내용만 잘 이해하면 T형보 설계는 끝납니다. 저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머릿속에 리뷰를 해야 되고요. 대개 이 슬랩하고 보는 저 첫 번째 내가 저 메모했듯이 동시에 탓을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 조인트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익스펜션 조인트나 컨스트럭션 조인트를 안 둡니다. 그러니까 보하고 슬랩은 일체다. 부부와 같다. 그렇지? 부부는 일체가 아니죠, 사실은. 예.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집에서 계속 야단 맞죠? 참. 그렇다. 그죠? 자, 슬래브는, 요게 보고 요 위에 있는 게 슬래브죠. 대개는 요 높이가 크고요. 요 높이가 쫙 같아서 플랫 슬래브도 있지만, 대개는 요 보의 높이가 크고, 요 슬래브의 두께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12cm, 15cm, 요즘 18cm, 뭐 한 21cm,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대개 한 60cm,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한 7 내지 8m 모듈로 본다 그러면 65cm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뭐 한 5배, 뭐 작게는 3배 이상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탓을 하는 것이고요. 슬래브는 여러분들이 요 T형 형태를 보게 되면 요걸 웨브라 그러죠. 요걸 뭐라 그래? 플랜지라 그럽니다. 그죠? H 행강에 또는 I 행강에 이 날개가 된 것은 플랜지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웨브죠. 배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요게 만약에 이렇게 슬리브가 있으면 요게 H자가 되는 거니까요. 요게 플랜지, 상하 플랜지의 개념이고 하부의 플랜지가 없는 요 상부의 플랜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슬래브는 보의 플랜지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장방향보는 요렇게 사각형 형태를 갖고 있지만 잘 봐. 슬래브는 여기서 적절히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유효폭만큼만 같이 거동을 해준다 그러면 요 유효폭으로 나와 있는 요 보에서 떨어져 있는 요 거리에 해당되는 슬래브는 보의 강성을 정대시킬 거라는 겁니다. 휘임 강성. I는 12분의 BH 삼성에 요만큼에 해당되는 요 슬래브가 I 값에 에디션 되는 거니까 보의 강성을 정대시킬 거라는 거죠. 슬래브가 압축응력을 지지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슬래브의 압축이 되는 볼을 우리가 T형보의 개념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슬래브가 인장이 걸리는 부분은 그냥 장방향 보고 설계하라. 그러니까 이 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요 보가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갈 텐데 요 보가 T형 형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부재를 다 T형보의 설계로 할 이유가 없다. 슬래브가 압축 응력이 걸려서 압축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해서만 T형보로 설계하라. 이 개념입니다. 대개는 이 압축적 콘크리트가 슬래브가 압축 응력을 지지해 주게 되면 그 대개 취성 파괴의 핵심은 콘크리트가 파괴되기 때문에 취성적 거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철근이 쭉 항복해 주면 그 연성적 거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압축 쪽에서 파괴가 되는 것이 취성적 파괴의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T형보를 설계해서 이 T형보의 개념상 슬래브가 압축 응력을 지지해주면 결국은 압축 응력에서 파괴가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압축 쪽의 취성 파괴의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갖고 있죠. 요게 이제 T형보의 개념이고요. 제일 바깥쪽은 반 T형보의 개념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요게 보통은 이제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여기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요거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끌고 나왔던, 저 슬라이드, 앞 슬라이드 보면 다들 머리에 지내린다 그러더라고. 내가 막 손으로 적어가지고, 한 슬라이드에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참, 그렇지, 좀 이렇게.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연속보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저쪽에 B1 또는 G1으로 그린 것처럼 연속보의 개념이죠. 중앙부는 하부에 이렇게 인장이 걸리는 거지. 단부는 상부가 이렇게 인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 콘크리트가 인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슬래브에도 보에도. 그리고 플랜지에도 균열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보의 하부에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웨브라 그러죠. 또는 스템이라는 표현을 쓰면 요걸 플랜지라 그러고요. 자, 이쪽 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단부 상부에 인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인장 균열이 슬래브에 인장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연속보에서는 A, B 단면이 각각 달라진다는 거지. 중앙부를 한번 볼까 먼저. 중앙부는 요 상부에 분명히 압축척이 아래쪽 인장이니까 상부가 압축이라. 그러면 요 단면을 요렇게 T행보를 가져와 보면 중립축이 여기 어딘가 있다 그러면 요 아래쪽이 인장이라는 거죠. 에이, 아니지. 아래쪽이 압축이죠. 그럼요. 아래쪽이 압축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 아래쪽이 압축이 맞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 따라 오면 안 돼. 중앙부에 보면 아래쪽이 압축이죠. 에이, 아래쪽이 인장이지. 여기서 보면 단부는 어디가 인장이에요? 상부가 인장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빗금친 요 부분이 사실은 압축척이 돼야 되는데 인장이 걸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얘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림이 바뀌었네. 그러고 보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인장이 생기면 아래쪽이 위쪽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얘는 부재의 휨 강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예를 들어서 부재 중립축이 여기에 딱 생겼다. 요 플랜지 내에 있다. 또는 플랜지와 요 외부 사이에 여기에 딱 있다. 라고 본다 그러면 중립축이 그 위에 상부가 압축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충분히 사각형으로 요 사각형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보호의 장방향 보호의 설계 방법으로 가면 돼. 이때는 뭐예요? 여기 있는 철근이 인장력을 전체 부담하는 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구형보야. 이렇게 T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반면에 요렇게 상부가 인장이야. 요렇게. 요게 인장 철근이야. 얘가 인장이 쫙 걸렸어요. 아래쪽이 압축이야. 그러면 얘는 요만큼의 압축 응력을 가지고 있고 요 철근이 전부 인장을 부담할 수 있는 보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이거 사실은 장방향 보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뒤집어서 하게 되면 압축적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과 인장적 철근의 인장력의 평행 조건 가지고 풀었죠. 단건보든 장방향보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내려와서 중립축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요 부분이 압축을 받아. 요거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인장을 받는 거야. 인장을 받는 부분은 뭐죠? 콘크리트가 있어나 마나한 부분이니까 이때는 요 인장력의 철근이 인장력 전체를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압축적 콘크리트는 요 T형부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고려해서 압축 응력을 결정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생겨요. 이제 여러분들 개수를 해보세요. 뭐가 문제가 될까? 여기서 슬라이드 제가 넘기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고민이 됩니까? 그렇죠. T형보의 경우에 이 압축 응력의 분포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이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압축 응력은 되게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실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등가 응력 형태의 블록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야, 이건 골치 아프지. 요런 뭐 이상한 형태에 되니까 뭐 틀림없이 여기는 압축 응력이 높아질 것이고요. 여기 부분은 여기서부터 단부로 갈수록 압축 응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늘어났다가 요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곡선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압축 응력이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를 우리가 T형보의 유효폭 정도로 합니다. 근데 그 응력 분포를 우리가 사각형 형태로 바꾸어서 치환해서 설계를 할 텐데 사실상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직사각형 형태인데 T형보 형태의 압축 응력 분포는 다르겠지만 뭐 실험을 많이 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보면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직사각형 형태의 압축 응력 분포를 T형보에다 끌고 와도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설계 다 끝났다. 그죠? 압축 응력을 어떻게 보느냐 결정했고, 인장측은 철근이니까 그대로 설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가죠. 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는 T형보, 반T형보의 유효폭 B를 얼마만큼 볼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각각의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최소값을 T형보 또는 반T형보의 유효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그 T형보나 반T형보의 유효폭 B로 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 W는 외부에 대한 개념이고 B 외부죠. 여기 T 슬래브의 두께인데 F는 플랜지를 얘기합니다. TF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아까도 저기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만약에 요 보를 본다 그러면 요 보의 슬래브의 중심, 여기 슬래브의 중심, 여기 요까지의 거리가 하나의 변수다, 그죠? 양측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슬래브 중심간 거리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보경관의 4분의 1이거든요. 보경관이라면 요 방향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요 길이 L이라는 거죠. 요 길이 L의 4분의 1. 그러니까 뭐 8m면 2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슬래브 두께의 16배를 더하라 하는 겁니다. 비외부에다가 슬래브 두께의 16배를 더하라 하는 의미는 한쪽 보에서 한쪽 슬래브의 위인까지 거리는 8배의 슬래브 두께다. 여기까지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TF고요. 여기도 8TF니까 더하면 양쪽에 있는 경우는 16TF 플러스 BW를 하게 되면 B가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결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보의 일반적인 스팬이 한 8에서 10m 정도 되거든요. 그때 해당해서 요 세 가지를 결정해 보면 제일 첫 번째 요 녀석이 제일 작은 값을 보통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값이 뭐가 됩니까? 지포의 유효폭이 될 것이다. 그런 개념이지. 반T형보에서는 이렇게 양쪽이 있을 때는 8배의 TF를 우리가 인정해 줬는데 한쪽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불균형적 개념이라 줄입니다. 그러니까 6배 정도로 줄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6배의 슬래브 두께 얘를 더하면 그게 첫 번째 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경관의 12분의 1이죠. 아까는 보경관의 4분의 1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쪽 보, 예를 들면 요 바깥 보에 대한 것은 여기 빔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안쪽에 있는 보호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분의 1 보호경관의 12분의 1을 더하라 비외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접보가 내측거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요 내측거리, 그죠? 요 보 아까 얘기했던 슬래브 중심간 거리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죠. 그 내측거리의 2분의 1에다가 비외부를 더하라. 그러니까 비외부에다가 요걸 더하든지 요걸 더하든지 요걸 더하든지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그렇지 반T형보의 유효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요 얘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조금 전에 두 가지 굉장히 그 키워드는 좋은 질문을 하나 잘 받았고요. 직사각형 형태의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한 등가 응력 분락이 T형보 적용하냐? 뭐 문제 없다. 큰 오차 없이 써도 좋다 그런 얘기고요. 중립축이 플랜지에 있는 경우, 플랜지라면 위에 있는 경우죠. 그때는 그 압축을 받는다 하더라도 T형보로 설계할 필요가 없었다 아까 그지? 그렇지. 그 사각형 형태의 보로 설계를 하면 끝난다. 그 외에 상부가 중립축이 외부 내로 내려왔을 때 그때 압축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얘를 T형보로 보고 설계하면 된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비이펙티브니스가 결정이 되면 실제 T형보의 응력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2차 곡선 형태의 형태를 가지는 이론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이 있지만 얘를 요 유효폭 내에 요렇게 0.85 FCK, 0.85 FC 다시 0.85 FCK만큼만 압축력 분포를 보고 압축력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질문 없으시죠? 예, 잘 이펙티브 위드스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장값을 한다. T형보의 압축응력 분포는 일반 구형보의 압축응력 분포와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중립축에 대한 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T형보로 봐야 되느냐 그냥 장방향 바로 봐야 되느냐 하는 개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립축이 플랜지 내에 있냐 외부 쪽까지 내려오느냐 하는 개념이었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해하지 뭐. 저렇게 내려오면 T형보로 보라 아니면 장방향보로 보라 하면 끝나는데 실제 구조물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판가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락의 깊이 A 기억하시죠? 베타 1C 기억합니까? 중립축의 베타 1. 그때 베타 1이 대략 얼마였지? 0.85. 되는데 이제 예, 그 중립축의 그 응력 깊이 A 값으로 검토를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0.85 FCK B T sub F 그렇지 그려집니까? 0.85 FCK 지금 유효축 유효포까지의 등가 응력 크기죠. 거기다가 B에다가 TF를 곱하면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값이 철근 ASFI보다 크게 나오면 A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 작게 나오면 그러니까 철근의 응력이 철근 T 인장력이 더 크면 그때는 A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외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야. 굉장히 복잡하게 식을 이렇게 썼지만 철근의 인장력이 커진다는 것은 철근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지? 많아진다는 것은 중립축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철근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것보다 철근에 해당되는 것이 크면 A는 저 외부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랜지 두께보다 커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콘크리트 쪽이 커진다 그러면 면적이 위에 콘크리트 면적이 크다 그러니까 위로 중립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축이 어디로? 그럼요. 플랜지 내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뭐 요것도 A가 TF보다 큰 이 경우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뭐 A가 중립축 아래에 있다. A가 플랜지 아래에 있다. 또는 뭐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이 조건을 검토해 보면 되는 것이다. 그지? 오케이. 참 이거 정말 바쁘게 하네. 자, 이제 조금 바쁘지만 여러분들이 좀 스터디를 나중에 해준다고 생각하고요. 좀 점프 합니다, 지금. 구형 단면인 경우는 내가 다시 뭐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장방향보에 대한 당근보나 복근보의 개념으로 설계를 하면 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요. 뭐 플랜지의 면적이 좀 늘어났다고 해서 고민할 거 없어. 폭이 좀 크고 높이가 작은 그 보의 개념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때 지금 T형보일 때만 여러분들하고 고민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중립축이 여기 어디인가 있고요. 이 B검친 부분이 압축을 받는 영역이야. 여기에 저 철근이 AS만큼 들어가 있고요. 요 B는 아까 세 가지 중에서 작은 값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었다. 그럼 이러한 T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인장철근 AS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렇게 해서 요 보에 해당되는 거에 AS, 그러니까 여기 ASF에 해당되는 것만큼 요 장방향 보를 하나 끄집어내고
양쪽에 요 날개에 대한 요 보를 하나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죠? 대개는 요 보는 대칭이니까 요게 전체 B에서 여기 B 외부니까 B 외부를 뺀 반이 여기고 반이 여기다. 그지?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얼마예요? TF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 요런 보로 나누어서 설계하면 끝나는 것이, 각각을 만들어서 그 내력을 더하면 T형보의 내력이 될 거라는 거죠. 각각을, 예를 들면 요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압축철근을 100원 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인장철근 양, 뭐 AS에다가 요만큼 뺀 인장철근 양 하여튼 개념이죠. 거기다가 압축적 콘크리트의 힘의 평행 조건 가지고 MN을 계산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날개에 되어 있는 요 보에 해당되는 평행 조건으로 계산된 MN을 계산해서 얘하고 얘하고를 더하면 그것이 T형보의 저항 모멘트 MN 값이다. 뭐 간단하죠. 뭐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할 거 없다. 그지? 뭐 T형보일 때 요 날개에 해당되는 압축응력, 그 다음에 원래 인장철근에다가 압축적 콘크리트하고의 평행조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는 플랜지 때, 외부 할 때의 각각 압축력을 합치면, 그 다음에 T도 TF하고 T외부를 해서 합치면 ASFI의 개념일 테고요. 얘들은 각각 평행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CF와 TF, C외부와 T외부를 각각 평행조건을 만족해서 시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T에 해당되는 거, 플랜지에 대한 압축력, 외부에 대한 압축력. 외부에 대한 압축력은 0.85FCK A, B 외부고요. 플랜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FCK TF에다가 B-B 외부죠. 요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요렇게 해서 방정식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CF하고 TF를 같이 놓고요. 만약에 0.85 FCK something something ASFI를 놓고서 풀면 뭐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ASF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플랜지의 철근의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나옵니다. FI분의 0.85 FCK T sub F에다가 뭐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철근 양에서 방금 계산된 ASF를 빼면 AS 외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SF 요것은 요걸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요 전체 AS에다가 계산된 연연석을 빼면 요게 뭐예요? 그렇죠. AS 외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이 AS 외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두 개의 평행조건을 만들면 그때 장방향보의 MN1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 플랜지에 해당되는 것을 풀면 MN2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각각 더하면 요게 요 식으로 되죠. MN은 요거 두 개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좀 빠르게 진행해서 한번 리뷰를 하세요. 자, MN은 철근 양으로 하게 되면 이제 ASFI, AS 외부의 FI, D만 요 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MN 값은 제일 밑에 있는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끝. 균형철근 단면적 같은 개념입니다. 장방향보의 개념과 같이 이러한 T형보를 놓고서요 AB를 결정해주고 요때 CB가 되고 전체 D에서 CB를 뺀 것이 요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 철근 항복했다 놓고서 풀게 되면 A가 T의 그러니까 플랜지 높이 두께보다 크면 여기 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앞에서 계산된 C 값에다가 T는 ASB에다 FI 밸런스입니다. 이걸 놓고서 푸는 거죠. 풀면 어떻게 됩니까? 로비는 요 식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B분의 B외부. B는 뭐였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죠? B외부에다가 로B 플러스 로F입니다. 로F는 뭘까요? 플랜지 쪽에. 그렇죠? T형 단면의 균형철근 B, 로비 T는 B분의 B외부죠. 요거는 폭의 개념입니다. 폭 B의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 폭 B가 굉장히 커지면요, B외부는 상당히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커지면 로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다고요. 균형철근 B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겠죠. 자, 로 B는 B분의 BF에다가 로 B 플러스 로 F가 된다는 거죠. 로 F는 앞에서 계산된 BF D분의 ASF고요. ASF는 앞에서 계산했죠? 계산했죠? 좀 빠른 것 같지만은 여기서 ASF를 계산했다고요. 그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자, 여러분들은 MN 값은 요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공칭 강도. 나머지 똑같습니다. 뭐만 더해진 겁니까? 얘만 더해진 거야. 응육 분포는 같고요. 요게 TF면 요게 2분의 TF가 되고죠. 요 근이는 얼마가 됩니까? 전체 D에서 TF의 반을 빼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압축력과 얘 인장력의 균형, 평행 조건식으로 해서 내력을 계산하면 뭐 AS, FY, D-2분의 요거, 또는 C에다가 요걸 곱하면 압축력의 저 플랜지에 해당되는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요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방향보에서 결정하는 값이니까 거기 요 뒤에 값은 나올 것이고요.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 요거 하나 메모하세요. 부지런히 왔네. 많이 좀 점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찍는구나 진짜. 어떡하니 이거. 좀 적어. 적으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바꾸셔도 됩니다. 문제를 적절히 바꾸셔도 된다고요. 나 같으면 내가 다시 문제를 좀 내보면 요 경관은 조금 키우겠어. 보여 경관 L이 3.2m 좀 작지요. 철근은 그 대신에 400이니까 좀 높고요. 콘크리트는 좀 낮아요. 보여 폭도 320,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피곤함을 주기 위해 사실은 한 350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지? 그러면 요 철근도 뭐 D32mm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지? 요거는 25mm로 바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라고요. 요 패턴으로. 그러면 문제가 다 다를 거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낸 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답 준 게 다 다를 거라고요. 같은 하나의 값이 안 나올 거고. 예. 그래서 요 PMN 값을 한번 계산해 보달라 하는 겁니다. 물론 T형보인 경우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제출하십니다. 오늘이 목요일입니까? 지금 안 되죠. 내가 지금 무지하게 바쁜데. 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 2개쯤 만들어서 여러분들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고민인지를 좀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 메모됐죠? 아이고, 여기 답이 또. 이제 요것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아니야, 이거 다 설명한 거야, 이제. 이게 한번 전체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모멘 다이그램을 저렇게 그려놨죠? 요 보는 요 방향으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 모멘 다이그램을 그려놨습니다. 요 보는 요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슬래브라 하더라도 사실은 슬래브의 모멘트 분포도 이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가는 보도 모멘트 여기 지지가 되면 요렇게 네거티브 모멘트, 포지티브 모멘트 생길 거라는 거죠. 단부의 상부, 중앙부 하부, 단부의 상부의 인장이 각각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의미가 없죠. 단부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상부가 인장이 생기니까 슬래브가 압축이 발생되지 않는 거니까요. 이때 T형보를 설계해야 되는 것은 내력을 좀 정진해서 볼 수 있는 영역은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T형보로 본다는 것은 압축축 콘크리트가 늘어났으니까 그 휩 내력을 좀 정진해서 볼 수 있는 영역은 지금 여기서는 B단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상부가 압축이 생기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응력 분포는 이게 조금 요렇게 디오레티컬하게 나타나지만 요렇게 0.85FCK로 보겠다. 봐도 좋다. 그러니까 실제 분포를 좀 이렇게 아이디얼라이즈 시켜도 좋다. 크게 문제 안 된다.
기하학적으로 상부가 압축이 생기는 경우에 T형부로 보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도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 압축 중립축이 요 상부로 올라오게 되면, 잘 봐. 중립축이 요 플랜지 내로 들어오게 되면 요게 압축이 생기는 거니까 그때는 뭡니까? 그렇지, 장방향보를 보고 설계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축이 아래쪽에 내려와 있을 때 그때 요 T형부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T형 단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중립축이 슬래브 내까지 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그때 T형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가 하나, 둘, 뭐 요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이 장방향보로 보면 되고 T형부로 보되 요 조건일 때만 T형부로 보면 된다는 얘기. 이해하시겠죠? 예. 20번 반복해서. 자, 그래서 케이스는 결국 요겁니다, 요거. A가 TF보다 크면, TF는 요거고, A가 요거죠. A가 요거니까, 요 A가 TF보다 크면 T형부로 보고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아, 어떻게 보고 설계합니까? 그럼요. 요렇게 하나, 요게 하나, 이렇게 보고 설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하나 보고 설계해서 MN1, 요거 보고서 설계한 모멘트가 MN2, 정량적으로 더하면 그것이 MN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그래서 CF고 C 외부죠. 나머지는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지나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굉장히 바쁘게 T형보를 사실은 한 4시간쯤 하면 좀 좋겠는데 한 40분 만에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절대 어려운 거 없다. T형보는 분명히 구형보의 한 경우다. 이렇게 과감하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